먼저 가장 이상한 현상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동성 폭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최근에는 6,000선을 넘는 역사적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내수 침체입니다. 특히 자영업 매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업종이 많은데요. 게다가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3분기에만 1,968조를 기록하며 통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도 문제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은 20% 수준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요. 단기 알바성 같은 노인 일자리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청년들의 고용 환경은 더욱 어려워져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 산업인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죠. 미국의 엔비디아, AMD,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특히 HBM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기대치가 크게 올라갔는데요. 예를 들어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55조 원을 예상했는데 올해는 83조 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만 해도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기업이 상승하면 코스피 전체가 상승하게 되고 두 기업이 하락하면 지수 전체가 하락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 확대도 시장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만 보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자산 규모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4조 1,700만 달러였던 게 올해 2월엔 6조 6천억 달러까지 폭증했는데요. 그리고 이 돈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일본 주식이 전부 큰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즉, 주식 상승의 상당 부분은 유동성 상승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한국 증시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장 막판,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내다 팔아도 개인들이 모조리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하는데요. 특히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었죠. 개인 투자자들은 수십조 원 규모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위험한 방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B2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점점 위험해집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빚을 이용한 상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3조 원입니다.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의 신용 융자 잔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규모인데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용융자는 간단히 말하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현금이 1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이라면 1천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만으로요. 그런데 신용융자를 사용하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돈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걸 금융용어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레버리지는 수익도 크게 만들지만 손실 역시 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왜 지금 B2가 이렇게 늘었을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B2가 33조 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상승장을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는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오르겠지. 지금 안 사면 기회 놓친다. AI 시대라 주식은 계속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투자에서 점점 신용 투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대 이익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는 금리 하락 기대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보통 상승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리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아주 유명한 심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모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공포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현금 투자에서 신용 투자, 신용 투자에서 B2 이렇게 단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대 매매 구조를 보면 먼저 신용으로 주식을 사면 증권사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즉, 투자자가 산 주식이 담보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현금 1,000만 원, 신용 1,000만 원, 합쳐서 총 2,000만 원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0%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의 투자금은 주식 가치로 1,60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증권사는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에게 추가로 돈을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돈을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반대 매매가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제 매도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투자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담보가 무너지면 강제로 매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쇄 폭락입니다. 반대 매매는 한 번 시작되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10% 하락했습니다. 그럼 일부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주식을 시장에 강제로 매도하는데요. 왜 지난 2월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대형주들이 일시적으로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반대 매매는 보통 시장가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신용이 많이 몰린 종목일수록 주가 하락폭을 더 키우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추가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또 다른 투자자들이 또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담보가 부족해지니까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는 폭락의 가속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 외국인 자금이 등장합니다. 2월과 3월 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가 나빠서? 물론 이것도 일부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살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꿉니다. 그리고 주식을 팝니다. 문제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은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환율 1,200원일 때 한국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20% 올랐다 해도 환율 때문에 실제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주가가 상승해도 실질적인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이 급등하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외국인 매도와 반대 매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면 시장 충격은 훨씬 커지는데요. 한국 증시는 세 가지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중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규모가 크고 글로벌 자금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신용 투자자들이 반대 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강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즉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외국인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고 반대 매매가 발생하고 강제 매도 증가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폭락의 악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증시가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상 최고의 B2. 현재 신용융자 잔고 33조 원입니다. 이건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높은 환율.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 근처까지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번째, 지정학 리스크.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충동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 리스크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크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폭락하는 거냐?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큰 변동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